안녕하세요. 제 일상의 작은 일부분을 언제나 함께 해주는 톡톡 사연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볼까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나이를 꽤나 먹은 평범한 아줌마 애청자랍니다. 사람 인생 사는 것에 정답이 없다는 말처럼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습들이 다양하니까요. 부디 제 경험담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동인데요. 희한하게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내 반에서 외동은 저뿐이었어요. 이럴 확률이 어쩜 있었을까 싶네요. 짓궂었던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제가 조용하고 얌전하게 있을 때는 외동이라서 사회 부적응자다 이렇게 놀렸고, 제가 활발하게 놀 때는 외동이라서 혼자서만 나댄다 라고 놀렸더랬죠. 제가 얼마나 친정 부모님께 이런 걸 졸라댔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나도 동생 가지고 싶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착한 언니, 착한 누나 해줄 자신 있으니까 나도 동생 가지게 해주세요. 네? 올해도 우리 반에서 나만 외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때를 쓸 때마다 친정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면, 친정 아빠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저 코웃음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 엄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었죠. 형제가 없어서 외로운 만큼 대신에 엄마하고 딸하고 자매처럼 지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말씀도 자주 하셨었고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동생이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라도 집에서 키웠다면 이런 허전함이 덜했을 것 같은데 친정 아빠가 딱 잘라서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비가 조금 오던 추운 가을 날씨에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길 잃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을 때도 곧센 반응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당장 있던 곳에 내려놓고 와. 사람 사는 집에서 짐승 들여놓고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 사는 곳, 짐승 사는 곳 다 따로 있는 거야. 아빠,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빠는 강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얘를 잠깐이라도 돌봐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도 허락을 안 해주세요? 왜 아빠 마음대로 정하시는 건데요? 여기는 내 집이야. 내 돈으로 내가 산 내 집.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 집에선 네가 네 능력으로 들여놓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친구들보다 사춘기가 좀 일찍 와서 성숙하기는 했었는데 아직 어리디 어렸단 말이죠. 그런 저에게 대뜸 자본의 논리를 들이대셨으니 그런 친정아빠가 저는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야속하고 동시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린 머리로 생각을 해보자면 친정아빠의 말씀에서 틀린 부분은 없었거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강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친정엄마와 마주쳤어요. 울면서 품에 강아지라 아는 저를 보고 단박에 상황 판단을 마치셨죠. 저를 향해 쉿 하시더니 제 손을 잡고 이웃집들을 돌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어느 친한 이웃분께 사정을 해서 그 강아지를 며칠 맡기는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강아지는 다른 어떤 분이 입양 의사를 밝히셔서 가족이 생겼고요. 제 동심이 영영 다칠 뻔했던 일을 친정엄마가 좋게 마무리해 주셨던 일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이렇게나 서로 다르신 분이었어요. 그 점을 두 분의 유일한 자식인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줄 간과하고 살았었죠. 두 분은 불화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급기야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유는 성격 차이였고요. 두 분의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만 계속 지내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시간이 지나자 한계에 다다르셨고 이혼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한다는 거야?
이혼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엄마하고만 사는 거고? 나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즐겁게 학교 갈 준비만 했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겠지. 엄마, 나를 혼자 외동으로 살게 하더니 이제는 이혼까지 한다고? 나를 형제도 없고 아빠도 없는 애로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야. 미호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서 그래. 맞지도 않은 사람하고 한 집에서 사는 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 엄마가 이런 것 하나 예상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게 결혼하고 미옥이 너를 낳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서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하다. 됐어. 결국은 엄마 멋대로 이혼하겠다는 얘기잖아. 무슨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대?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하든 내 의견은 하나도 상관없이 엄마 아빠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멋대로 해. 저도 나름 속에 쌓인 것들이 있었기에 그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왜 그렇게 제 뜻대로 되는 것들이 없던지 세상이 야속하다고 생각했었네요. 제가 이혼 가정의 자식이 된다는 게 너무 서글퍼서 밥도 안 먹고 집에만 오면 방에 처박혀 울었습니다. 가뜩이나 반에서 저만 외동이라 그것 때문에 놀림도 당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유쾌하게 받아 넘겼지만 속으로는 항상 짜증났었는데요. 이제 부모님 이혼이라는 특징까지 추가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저는 당시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사랑, 존중 이런 것보다는 학교 생활이 걱정되었던 사춘기 소녀였던 것 같네요. 이혼으로 가닥이 잡히자 부모님은 여러 가지를 조율하시기 위해서인지 진지한 대화를 자주 나누셨습니다. 그럴 때면 두 분이 전혀 싸우지도 않고 서로에게 예의가 넘쳐 보여서 저는 그 분위기가 낯설었죠. 그제서야 여태까지 봐왔던 제 부모님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라 보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이제라도 저렇게 두 분이 날 세우지 않고 잘 지내신다면 좋겠다고 속으로 간절히 생각했었어요. 그 바람을 겉으로는 못 드러냈던 수줍을 것도 많았던 사춘기 소녀의 바람은 놀랍게도 이뤄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친할머니께서 쓰러지셨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는 친할머니라 안쓰럽게 여기셨고 간병을 자처하셨어요. 친정아빠는 고마운 마음을 은근히 드러내셨고요. 두 분이 공통되게 생각하셨던 점이라면 지금 이혼하겠다고 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건강을 되찾으시는 게 우선이었죠. 얼떨결에 이혼이 흐지부지 되었어요. 두 분의 이혼 이야기를 한 집에서 지켜봐왔던 저에게는 이건 마치 기적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난 직후 돌아가셨던 친할아버지의 재산을 꽉 움켜쥐고 계신 분이었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재산 절대 아무에게도 안 주고 당신께서 쥐고 계시겠다고 진작 선언하신 분이기도 했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시고 보통 내기가 아니신 분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외가에도 이런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어요. 원래는 말이죠. 재산도 많고 잘 살았는데 투자 실패 한 번만에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부자는 못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은 그저 낭설인가 봐요. 고작 한 번에 집안의 전 재산이 날아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왜 조부모님께서는 친정엄마 보고 닥달을 하셨다네요. 하루빨리 시집이나 가버리라고요. 그리고 돈 없는 남자하고는 절대 안 되니까 웬만큼 사는 집 남자하고만 선자리를 보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아빠는 원래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여자분이 따로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배신을 당하셨다네요. 그분이 바람을 피우신 거였죠. 제가 친척 어르신께 듣기로는 당시에 그분이 잘못했다고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친정아빠께 엄청 빌었대요. 집 앞에 몇 번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었고요. 그런데도 친정아빠가 절대 안 받아주셨다네요. 친가의 모든 분들이 친정아빠를 묘사할 때
괜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요. 아주 대쪽 같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친할머니와도 어느 정도 성격이 닮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이런 성격과 거리가 먼 분이셨고 그렇기에 두 분은 안 맞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솔직한 말로 미옥이 네가 아니었으면 이날 이때까지 네 아빠하고는 살지는 않았지. 뭐? 엄마, 그러면 나 때문에 아빠하고 사는 거야? 그러지 마. 어렸을 때는 두 분이 갈라서시는 게 그게 너무 싫고 낯설어서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도 다 컸잖아. 나 때문에 괜히 그럴 것 없어. 엄마가 참고 사는 건 이젠 내가 원하지 않아. 아휴, 아니야. 이미 이만큼 살아왔으면 남은 인생도 같이 살아야지. 네 아빠하고 사는 게 이번 생의 운명이라고 이미 받아들였어. 예전 그때 이혼을 했으면 모를까. 그 시기를 놓쳤으면 그만인 거야. 왜 그렇게 자포자기를 해? 나는 진짜로 엄마가 나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 듣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인생을 우선시하면 좋겠어. 이번 생이 있다고 해서 다음 생도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지금 원하는 대로 잘 살아야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영특하고 대범하니? 그러니 자꾸 네가 아들이었으면 대단했을 거라고 주변에서들 자꾸 그런 거겠지. 나는 그런 말조차도 듣기 싫었지만 미호가, 너는 아무튼 네가 사랑하는 남자와 이 다음에 결혼해라. 사랑을 보고 부디 돈 보고 결혼하지 마라. 응? 배경에 혹해서 결혼할 것 없어. 그런 것보다는 남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 벌써 무슨 결혼 얘기를 하고 그러셔. 그런 건 그때 가서 엄마가 직접 내 결혼 자리 봐주면 되잖아. 제가 투덜거리자 친정엄마는 배시시 웃어 보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친정엄마를 향해 너무 철없이 제 감정만 내세워서 행동했던 것들이 크고 나니까 부끄럽고 후회가 됐어요. 죄송하기도 했어요. 엄마와 딸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친정엄마의 인생이 저 때문에 저당 잡혀 불행한 걸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머리가 크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철없이 굴었던 게 너무 죄송해서 친정엄마께 단호히 이혼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그럴 생각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속이 답답했고 나중에 제가 결혼을 고민하게 될 때 반드시 친정엄마와 알콩달콩 상의를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친정엄마는 당신께서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실 줄 아셨던 걸까요? 그래서 저에게 결혼관에 대해 미리 조언을 주셨던 걸까요? 한순간에 그리 떠나실 줄 알았다면 저는 더 성숙한 딸이 됐을 거예요. 진작 효도를 해드렸을 텐데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명을 달리하신 건 하필이면 저와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시기였어요. 성인이 되었다고 고삐가 풀려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요. 친정아빠와 크게 마찰이 있었거든요. 발단은 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자식을 두신 여러분은 혹시 자식의 장래에 대해 어느 정도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시나요? 저희 친정아빠는 제 대학 전공도 당신의 뜻대로 맞추길 원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영어 영문학과 혹은 문해 창작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마음을 정해놨었고요. 그런데 친정아빠가 딱 잘라 거절하셨었죠. 잔말 말고 너는 경제학과 아니면 정치 외교학과에 들어가. 그런 전공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용납 못한다. 청척병력이었죠. 친정아빠는 원래 고향 친구분 그리고 고모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고모부 가족들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게 되시면서 그때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친정아빠는 당신의 고향 친구분께
원래 세 분이서 하던 그 일을 전적으로 넘기고 다른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무 범위가 좁혀지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밝히지는 않겠으나 원래는 사무실 작은 거 하나, 딸려있는 공장 하나 이렇게 시작하신 일이었고요. 점차 잘 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친정 아빠는 그 일을 점점 더 키워나갈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계셨고요. 그런데 저는 제 진로에 간섭을 하시는 게 훗날을 내다보시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혹시 저보고 나중에 회사 일 거들라고 하실 작정이세요? 그래서 제 전공도 미리 참견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거라면 저는 너무 싫어요. 싫기는 남들은 보장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야. 하고 싶은데 못해서 난리야. 그런데 너는 왜 복을 걷어 차려고 해? 생각이 짧은 것 같으니라고. 이상한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이나 얌전히 따라. 쓸데없는 전공을 할 거라면 너에게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 왜요? 하나뿐인 자식이 원하는 공부를 좀 하겠다는데 아빠는 거기다 대고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세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아빠는 심보를 왜 그렇게 못되게 쓰세요? 시끄러워. 내 돈이야.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쫑알쫑알 대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내 뜻에 따라 대학을 다니든가 너 하고 싶은 대로 아주 막 나가보든가 알아서 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친정엄마의 지지가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엄마가 제 뒤통수를 치셨던 거예요. 네 아빠가 지금 워낙에 완강하시잖아. 상경계열로 대학을 가는 게 어쨌든 취업에는 유리하다고 하니까 나쁠 거 하나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전공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미호가 네가 고집을 꺾었으면 한다. 두 분이 합세해서 그러시니까 제가 방도가 없었어요. 저는 친정아빠를 원망하면서도 끝내 거스르지 못했고 상경 계열의 전공을 택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 등록금 1원도 안 내주겠다고 거듭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간 이후로는 점점 친정엄마와도 대면대면해졌던 거예요. 괜히 믿더라고요. 저는 커가면서 친정엄마를 점점 이해하고 품어드렸고 공감을 해드렸는데 이런 저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밝혀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상경계열을 전공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취업 선택지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해안이었고 오르신 조언이었던 것이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체감하게 되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계속 친정엄마와 냉정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가슴에 사무치는 후회로 남게 되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상가 근처에 차를 주차해놓고 볼일을 다 보신 후 차로 가시다가 멀찍이 리어카 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몸이 너무 불편해 보이셨던 거예요. 친정엄마는 그쪽으로 다가가셨고 언덕길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가시다가 차에 치이셨던 거예요. 일가족 8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스타리스 차량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스타리스가 리어카를 덮치기 전 할아버지를 옆으로 밀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으셨을 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셨고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졸업 논문을 대비해서 관련 서적을 미리 찾아보고 있었던 저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탔었는데 병원까지 거리가 엄청 멀었거든요. 가는 내내 저는 울었고요. 그런데 그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돈을 받지 않으셨었네요. 학생, 힘내요. 라고 언뜻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서 싸늘하게 식은 친정엄마의 몸을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가해 차량인 스타렉스 안에는 6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실어증 증세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학생 여자애도 충격이 극심했는지 학교도 못 나갔습니다. 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활발한 학생이라고 하던데 말이죠. 가해자 운전사분께서는 너무 죄송하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허무했어요. 왜냐하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욕을 쏟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는 리어카 할아버지도 오셨는데요. 현장 상황을 들었던지라 저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 눈에 그분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들을 꺼내시는 게 보인 거예요. 다가가서 살펴보니 10,000원짜리 5장을 비치된 봉투에 넣고 계셨습니다. 행색도 남루했고 딱 봐도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분에게 당시 5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지 손이며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또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저분이 못된 분이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증오라도 할 수 있으면 했어요.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친정아빠가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분이 선한 어르신인 것을 알아보고 네 엄마는 도와드렸던 걸 거야. 왜냐하면 네 엄마야말로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 눈에는 그게 다 보였던 거겠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 네 엄마는 내가 훨씬 연상임에도 늘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걸 나는 때때로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까짓 우습지도 않은 자존심 뒤로 내 진심을 감춰버렸다. 그러고 살았어. 바보같이 말이다. 그래서 지금 미치게 후회가 되는구나. 저는 엉엉 울면서 친정아빠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태어나서 거의 처음 친정아빠와 그렇게 마주 안아본 것 같았네요. 며칠 뒤 저는 친정엄마의 유품들을 살펴보니까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친정아빠가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그 수첩에 자꾸 뭔가를 끄적이시는 걸 목격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안을 살펴봤더니 다용도로 쓰시던 수첩이었습니다. 장볼 거 메모도 하시고 일정도 적으시고 간단한 일기도 적으시고 가계부도 쓰시고 있던 수첩이었어요. 쭉 넘겨보는데 짧은 일기에서 친정엄마의 진심을 보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에게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고 권하셨다가 거절당하셨던 때에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시점의 일기였어요. 미호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우리 세 식구 같이 강원도로 놀러 갈까? 강원도에 시원한 동네들 있잖아. 필요 없어. 나는 안 갈래. 강원도는 무슨 강원도야? 곧 대학 졸업이라서 나 바쁘고 정신없는 거 몰라? 잘난 경제학 전공이라서 더 바쁘니까 나한테 강원도 얘기하지 마. 그래. 아휴, 혹시 강원도가 별로면 제주도는 어때?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까? 평생을 입에 바쁘다는 소리 달고 살아온 네 아빠는 두고 우리만 갔다 오자. 그러면 재미있겠지? 응? 미호가, 우리끼리 오붓하게 여름 휴가 즐기자. 갑자기 왜 전에 없이 활발한 척이야? 제발 눈치 좀 챙겨.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엄마, 되게 철없어 보인다. 저는 한숨이나 크게 푹 내쉬면서 전화를 일반적으로 끊었었죠. 저야말로 철이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세를 다 떨면서 원하던 전공을 못 골랐다는 뒤끝을 그때까지도 발휘하면서 도도하게 굴었던 걸까요? 그때 저와 함께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친정 엄마가 수첩에 일기로 기록해 놓으신 걸 보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딸의 마음. 내가 낳았는데도 모르겠다. 어려워. 그런데 영원히 어려워져도 좋으니까 건강만 하길. 내 딸 미호기가 행복하길.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는 친정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이 가득했죠. 절대 버릴 수 없어서 냉동실로 거의 다 옮겨놓고 조금씩 해동해서 먹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그걸 다 먹는 동안 친정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짙어졌으나 어느새 현실에 적응도 꽤 된 상태였죠. 저는 친정 엄마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을 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가슴 한켠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친정 아빠가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점차 변하셨습니다. 고집과 아집 모두 대단하신 분이 친정 아빠이셨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융통성을 발휘하며 사시게 되었죠. 특히 제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을 일을 이제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신다든지 네 뜻대로 하라고 하신다든지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종종 덧붙이셨죠. 더 이상 네 엄마도 이 세상에 없는데 나 혼자 고집을 피워봤자 뭘 하겠냐.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사이 멀어지면 그건 내 손해이지. 내 옆에 있어줄 마누라도 없는데 이제 내가 네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별 수 있겠어. 씁쓸하게 웃으시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만 보면 풀이 죽은 호랑이가 되신 듯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공허함을 달래고자 일에 매진하신 친정아빠는 일을 더 성공적으로 키워내셨거든요. 작게 시작하셨던 그 일은 어느새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중소기업의 전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는 대표로서 업장을 전두지휘하시며 활약하고 계셨고요. 네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취업해서라도 내 회사에 갖다 앉혔을 텐데. 세상 일이 쉽지가 않네. 딸 아니고 아들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소리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감흥도 없어요. 그리고 아빠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다니는 곳에서 무척 만족하는 중이고요. 그래, 그게 가장 문제야. 너는 어째 하고 많은 회사들 중에서 여자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냐? 여자들 상대로 어떻게 하면 화장품을 더 팔아먹을지 그걸 궁리하는 게 네가 하는 일이라니. 내 회사하고는 업무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된 이상 너 결혼 잘하면 괜찮은 사위 얻는 방법밖에는 없네. 뭐예요? 그러시면서 은근히 제 결혼 이야기 꺼내시려고 밑바까셨던 거예요? 아빠, 죄송하지만 저는 만나던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순 자기 잘난 척만 해대고 남 배려하는 마음씨도 없고 그 가족들도 만나보니까 전부 삭막하고 오래 만난 상대는 아니었더라고요. 헤어졌다고? 인상도 건실하고 집안도 든든하고 내가 보기에는 흠잡을 거 없는 녀석이었는데 그래서 내심 내 회사로 나중에 불러드릴까 하는 계산도 하고 있었건만 에라이 글렀네. 제가 이 사람이랑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헤어진 상대를 친정 아빠는 속으로 괜찮게 보고 계셨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는 티를 전혀 안 내셨기에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거나 이미 헤어진 지 꽤 됐었으니 저는 미련도 없었죠. 저는 다른 조건이 별로여도 상관없으니까 저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남자를 원했어요. 이왕이면 그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면 더 좋았고요. 친정 엄마가 생전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도 있었기에 염두에 뒀습니다. 과연 그런 인연을 늙어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인연 만나는 것이더군요. 저는 내심 5년 안에 결혼 못하면 절치부심하여 친정아빠의 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새로 일을 배우든지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인연이 나타나는 게 먼저였어요. 취미 모임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였는데 저보다 3살 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 의문일 정도로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눈길이 안 갔었는데 그쪽에서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관심이 생겼었고요. 그 사람이 독거노인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귀게 되었는데 알수록 진국인 사람 같았어요. 게다가 가을날에 함께 낙엽길을 걷던 도중 건너편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를 끌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드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친정엄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고요. 엄마, 혹시 이 남자가 나와 결혼할 인연일까? 사실 객관적인 조건들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도 되는 거지? 하늘에서 친정엄마가 답을 주셨으면 했네요. 저는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며 은연중에 결혼 의사를 내비치길래 더 오래 끌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먼저 우리 결혼하자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감동받았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따뜻했죠. 그 사람의 마음씨처럼요.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네요. 사람은 뭐든 믿는 대로 느끼는 법인가 봐요. 제가 강력하게 원한 결혼을 친정아빠는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는 네가 지금 만나는 그놈이 영 별로라고 생각해서 내심 언제 헤어지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고? 네가 남자 보는 눈이 영 안 좋구나. 제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빠가 결혼 생활하실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솔직히 학벌도 집안도 좋지는 않죠. 다니는 직장도 대기업 계열사이긴 하지만 계약직이고요. 집안 식구들도 사는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훌륭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풍족하고 여유롭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아빠, 저는 지금 가장 보통의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마음씨가 더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죠. 성실하고 선해요. 친정아빠는 저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는 듯 입술을 몇 번이고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심지 굳은 저의 눈빛 앞에서 섣불리 반박과 거절의 말씀을 잊지는 못하셨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정아빠의 도단적인 성격 때문에 억눌려서 양보하고 힘들게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으니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이 달린 결혼만큼은 반드시 제 의지만으로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치사한 수법이긴 했지만 친정엄마도 들먹거렸고요.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 결혼에 찬성해 주셨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친정아빠는 골치 아프시다는 듯 며칠을 머리 싸매고 계시다가 결국은 허락을 해주셨어요. 흔쾌한 허락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였죠. 너 정말로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어? 나는 그놈이고 그 집안이고 솔직한 말로 아주 상놈의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정녕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야. 네, 저는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에요. 책임지고 잘 살아볼게요. 아빠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뭔지는 사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하면서 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해보고 영 아니올시다 싶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져라. 요즘 세상에 이혼 같은 거 흠도 아니야. 알았지? 옛날에도 친정 부모님은 이혼을 하실 뻔했던 분들이기에 친정 아빠의 말씀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드렸어요. 친정 아빠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부유하고 동시에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눈에 비친 제가 데려온 사위와 사돈댁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노력하면 그 인식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무사히 결혼하였어요.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각종 혼수들은 제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을 하자면 친정 아빠가 다 해주신 거였죠. 신혼집은 대출받아서 저희 부부가 전세로 일단 마련을 했어요. 그것까지 친정 아빠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은 바람이었는데 남편도 흔쾌히 동의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장인어른을 의지하면서 결혼 시작부터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면서 점차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자. 나는 꼭 그러고 싶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사위가 되는 게 내 목표야. 남편의 말에 제가 얼마나 흐뭇했던지 몰라요. 제가 제대로 된 배우자를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섣불리 판단한 것이었죠. 사람 냄새 가득한 복잡거리는 시댁도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 요소였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야말로 골치였습니다. 저는 외동이라서 외롭고 심심할 때가 많았건만 반대로 남편은 무려 사남매였어요. 첫째 딸인 신우이는 일찍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키우면서 정신없이 고군분투하며 사는 전업주부였죠. 원래는 시부모님께서 애들을 거의 봐주셨는데 두 분의 건강이 나빠지시는 바람에 신우이는 다니던 아르바이트까지 관두고 애들한테 붙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셋 다 남자애들이거든요. 육아가 쉽지 않았죠. 신우이의 남편인 심해부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했어요. 휴대폰 구매하고 개통하러 가는 곳 있죠. 전국에 널린 그 대리점들이요. 바로 그런 곳들 중 한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심해부는 좋게 말하면 유쾌하고 호탕한 사람이었으며 나쁘게 말하면 허세와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와, 중소기업 대표님이 내 아빠라면 기분이 어떨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해서 온몸에 막 소름이 다 돋네요. 하하,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서 별별 고객님들 다 만나봤고 겪어봤는데요. 결혼은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든 동수저 물고 태어났든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연봉 1억 받는다던 어떤 고객님, 저보다도 암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오셨다던 다른 고객님, 한자를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 한자 대한민국이었는데.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뭔가. 근데 없더라고요.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들보다 못한 걸 딱 하나 꼽자면 그저 인생의 운이 부족했다는 것. 딱 그거 하나뿐.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소박하게 술잔들을 기울이고 있을 때 심해부가 저를 향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했던 건 제 옆에서 남편이 무척 강명 깊은 얼굴로 심해부를 보면서 고개까지 끄덕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얘기해줘서 몰랐던 사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심해부하고 남편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둘이 2살 차이이고요. 진작부터 알던 사이였단 거죠. 남편이 사남매 중 둘째예요. 셋째가 남편의 남동생인데 시동생은 일찍 장가들었다가 일찍 이혼을 한 독특한 전적의 소유자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2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아무도 안 얘기해줘서 몰랐던 사실인데 시동생이 이혼한 전 아내한테 위자료 지급하느라 전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수중에 돈이 없어서 늘 골골거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뭔 결혼 생활이었길래 위자료를 그렇게 뒤늦게 알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 후문들을 제가 덕분에 늦게나마 알 수 있었던 건 사남매 중에 막내 제 작은 신우이가 알려줘서였죠. 아직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신우이는 늦둥이였거든요. 자기 언니, 오빠들과는 다르게 인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워낙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한 성격 탓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인사도 안 하고 가족 모임에 끼지도 않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그런 작은 신우이였기 때문에
저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관계로 지냈거든요. 시댁 식구들 아무도 막내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으니까요. 극도로 소심한 성격인가 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일어났어요. 결혼하고 7개월째로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착하지 착한 모습만 저에게 보여줬어요. 퇴근하고 와서 자기도 피곤할 텐데 꼭 집안일 하나라도 했고 친정 아빠께 꼬박꼬박 안부 연락도 드렸고요. 100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온 뒤 따로 이직을 준비하지 않고 친정 아빠 회사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찬성이었죠. 이직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했을 때는 가슴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친정 아빠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락하실지 말지 고심을 하시길래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빠는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리를 줘보시고 지켜보시면서 계속 곁에 두실지 아닐지 결정하시는 건 어때요? 저의 간청에 친정아빠는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당장에 정장을 차려입고 친정아빠께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러 갔으며 앞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을 하겠다고 믿음직스럽게 맹세를 해왔어요. 든든하더라고요. 멋진 사위를 집안에 데려온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아빠의 회사에 들어간 이후 시댁 식구들은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시댁만 갔다 하면 저와 남편을 향해서 친정아빠의 회사의 이모저모를 물어보았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하루는 갑자기 심해부가 지나가는 말로 이러는 거예요. 아유, 거기에 자리 하나 혹시 더 안 나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근명성실은 다 할 수 있는데. 농담조처럼 들렸지만 왠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게요? 라고 하면서 즐겁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이 내 자리는?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끼어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라? 이거 뭐지? 싶었네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구석자리에서 작은 시누이가 저를 빤히 보고 있는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시선이 의미심장했는데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자기랑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보자고 답장했더니 밖에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시누이의 학교 근처로 찾아갔죠. 카페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준 거예요. 큰 시누이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퇴학을 당했다는 것, 심해부와 남편이 원래 알던 사이라는 것, 시동생이 위자료 지급 때문에 파산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시누이가 중학교 졸업 직전에 나쁜 놈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합의금을 가족들이 꿀꺽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합의금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작은 시누이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이 다 써버렸다고 했어요. 특히 남편이 배경 좋은 여자 꼬셔서 팔자 고치려면 투자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면목으로 돈을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써서 각종 취미 모임을 돌았고 거기서 저를 점찍었고 제 건너 지인들에게 비싼 와인을 대접해가면서 제 옛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하고 착한 성격인 척 연기를 해서 결국 저와 결혼했다는 것이었네요. 그런 걸 자랑스레 남편이 자기 가족들한테 떠들었대요. 판단과 선택은 언니 몫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언니 볼 때마다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불편했는데 저는 다 말씀드렸으니 이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죠. 제가 들은 이것들이 다 뭔가 싶었어요. 섣불리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가 계실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이제는 저에게 다른 한쪽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바로 제 친정아빠에게요. 제가 들은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청 분노하셨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저를 나약하다고 하실 것 아는데 사실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제 남편을 아직은 믿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이 더 복잡해서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빠, 만약에 제 남편이 정말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고 한들 저와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다면요? 저에게 진심이면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든 찝찝함이 남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일생일대의 도박을 한번 해볼 테냐? 친정 아빠가 제안하신 내용을 듣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정확한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굳혔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하고 시댁을 드나들며 지냈고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입사 이후 처음으로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무려 베트남 해외 출장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길에 오르자마자 대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아빠가 잘못되신 것 같아. 고향 친구 2분하고 멀리 낚시를 가셨다가 물에 빠지셨대. 그런데 물에 빠지시기 전에 바위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셨대. 피가 철철 흐르신 채로 물에 떠내려가셨대.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작업도 지금 어렵다고 하고 친구분들이 아빠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울면서 말씀하셔서 나 진짜 지금 미칠 것 같아. 뭐라고? 장인어른이? 그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어?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예감했어야 했나 봐요. 슬픈 결과를 말이죠. 귀국한 남편은 당장에 회사부터 나갔고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침울하게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잠깐, 장인어른이 나한테 큰 건을 맡기고 계셨고 그 권한도 마침 딱 주신 때 그렇게 되셨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회사에 권력 행사할 수 있는 건 나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눈이 번뜩였죠. 급하게 자기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흥분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친정 아빠의 시신도 아직 못 찾았는데 그런 얘기나 할 때냐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던 줄 아시나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해. 이혼하자. 어차피 너는 이 회사에 아무런 지분도 없잖아. 내가 며칠 전에 이미 다 들었어. 이 회사에 몸담고 있고 앞으로를 이끌 수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돌아가신 대표님의 하나뿐인 사위. 뭔 개소리야? 미쳤어? 지금 우리 아빠 그렇게 되시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한 때인데 불난 집에 기름기 얹어? 당신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배경이었구나. 탐이 났던 게 내가 아니라 이 회사였구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욕심 안 내면 그건 남자도 아니지. 대표가 없어졌으니 누구라도 얼른 그 자리에 앉아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 역할 내가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더니 남편은 신이 나서 심해부와 시동생을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개싸움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울면서 따졌지만 돌아온 건 그들의 멸시였어요. 올 시간 있으면 저보고 친정아빠 시신이나 찾으러 가라고 하더군요. 거기까지 듣고 제가 정신을 놓고 그냥 웃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의 본성을 마주하고 나니까 미련이 사라져서 차라리 홀가분하더라고요. 갑자기 미친 듯이 웃는 저를 남편과 심해부, 시동생 3사람이 회사 건물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울다가 웃다니 진짜로 미쳐버린 거야? 정신 나간 거면 나는 고맙지. 이혼할 때 더 유리할 것 같거든. 이제 나는 세상 떠난 네 애비의 뒤를 잇느라 바쁠 예정이라서 더 이상 나 귀찮게 방해하지 마라. 알았지? 바로 그때 커다란 목소리가 회사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세상 떠났다는 거야? 저런 천하의 정신 나간 새끼.
미안하지만 나 아직 안 죽었다. 일찍 눈을 감은 아내의 목까지 살다 가려면 못해도 100살은 채워야 하거든.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친정 아빠이셨죠. 어느새 소리 없이 회사 앞에 멈춰서 있던 검은 세단 차량 안에서 내리신 뒤였어요. 전속 비서님께서 근엄하게 친정 아빠의 뒤에 서 계셨죠. 남편은 기절할 듯이 놀라서 엉덩방아를 찡었어요. 시동생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몸을 떨면서 자기 형 옆에 같이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심해부는 진짜 황당하게도 주랭랑을 쳤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서 도망갔어요. 코미디가 따로 없었네요. 대체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분명히 정황상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잠깐. 설마 애초에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었던. 그제서야 상황 판단을 마친 남편이 휘청거리며 일어서다가 뒤를 돌아봤고 뒤편에는 회사 건물에서 나온 직원들이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사전에 저희 부녀와 작당 모의가 다들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부 지켜봤던 것이었죠. 남편은 모든 게 끝난 것을 알고 머리를 감싸지며 울부짖었습니다. 한 대 때려줄 가치조차 없는 놈이구만.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지워버려. 친정 아빠가 외치시자 지켜보고 계셨던 경비원 분들이 얼른 다가와서 남편을 먼 밖으로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엉엉 울면서 같이 딸려갔고요. 저는 친정 아빠와 시선을 가만히 맞추며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 아빠는 제 어깨에 손을 두드려 주신 뒤 회사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 이후로는 정리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집도 싹 정리했고 시원하게 이혼도 했고요. 물론 이혼하면서 전 남편 그놈을 아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 따라서 이혼 때문에 파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다니던 직장을 정리했어요. 친정 아빠의 회사로 들어와 차근히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작은 시누이의 은혜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리 돈을 주면 그 미친 가족들이 어떻게 굴지 모르니까요. 올해만 넘기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때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요. 어떤 대학을 가든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요. 제 말을 듣고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너무 짠해서 앞으로도 제가 종종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작은 시누이는 막판 공부를 엄청 잘해내서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가족들과는 사실상 연을 끊었고요. 대학 생활하며 점차 밝아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와는 어느새 언니 동생하며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죠. 제가 평생 소원이 동생을 갖는 것이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이뤄질 줄은 몰랐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숨을 좀 돌리고 제 얘기를 정리해서 남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살아온 길이 별것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여자들의 인생이 그렇듯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형제 중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고 당시 저희 엄마께서는 그래도 장남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를 색다르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 형님들과의 관계였어요. 제 위로는 주르륵 아주버님들이 계시고 동서 형님들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저보다는 결혼을 빨리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아기는 늦게 들어섰는지 저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아마 첫째 형님은 그걸 가지고 무척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험관도 하고 별걸 다 하셨나 봐요. 다른 형님들도 비슷한 시기쯤 임신을 하게 되어서 그런지 애들 나이 차이도 각각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금방 아이가 생겼어요.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당시 임신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나란히 같이 출산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두 분 다 당연히 초사는 아니고 동생들을 낳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동서간의 임신 출산 시기가 비슷하면 좀 친하게 지내고 해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렇게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걸까요? 시댁에서 만나는 내내 그렇게 질겅질겅 비꼬아대기나 하고 지들도 뱃속에서 애를 품고 있는 주제에 정말 엄청나게 텃세를 부리고 못되게 굴었어요. 이들이 저를 대놓고 싫어하고 욕을 먹였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땐 아무리 여러 번 따져도 학벌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딱히 내세운다든지 이게 뭔가 훈장이 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유독 드러내서 생각하게 된 건 다 저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대를 나와 제 전공에 맞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남편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학벌은 저보다 조금 못했지만 전 뭔 상관이냐 싶었고, 그리해서 잘만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토달고 괜히 시비 거는 게 형님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도 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놓고 비꼬길래 몇 번 당하다 보니 너무 짜증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대체 형님들은 어디 학교 나온 거냐, 뭘 하다가 결혼들을 한 거냐고 말이에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참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우리 형수님들?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은 없을걸? 셋째 형수님이 그나마 여기 여자 전문대 어디야? 그 역 쪽에 있는 곳. 거기 나오셨어. 둘째 형수님이랑 셋째 형수님은 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교사 하다가 결혼하셨고, 큰형님은 그냥 격리로 직장 다니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다들 교육열이 엄청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들도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 아니, 이런 건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기들 학력이라던가 직장은 그렇다 치는데 거기서 교육 관련된 자부심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그냥 자기들 원칙으로 내세워 잘들 키우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저랑 애기 낳아서 키우는 텀이 뭐 얼마나 크다고요. 게다가 본인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많은 거지. 왜 제 학교를 생뚱맞게 들먹이며 앞에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첫째 형님은 말을 보통 얄밉게 쏘아붙이는 게 아니더군요. 내 친구도 서울대 나왔는데 걔네 집 처음에 엄청 경사났다고 현수막 걸고 아주 별 쇼를 다 하더라고. 한마디로 개천에서 욕난 거지. 소발의 쥐잡기로 그렇게 된 거면 감사하고 조용히 살았어야 했는데 글쎄 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걔 나이트 가서 남자 잘못 만나서 임신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매일 울면서 전화 와.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니고 집에 오면 맨날 때린대. 아우 세상에 그 꼴이 다 뭐냐. 백날 서울대 나와봤자 뭐해?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야. 왜 이런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야기 시작과 끝이 맨날 제 모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망할 놈의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지들은 전문대 나왔으면서 뭘 얼마나 그렇게 주변에 서울대 지인들이 많다고 자기들도 한마디씩 거드는 게 아니겠어요? 뭐 누가 서울대 가서 뭐까지 공부하고 대단해졌는데 남자 잘못 만나서 그 학벌 다 날리고 집에서 애만 키우고 산다 등 레퍼토리가 어째 다 비슷한 거예요. 지들이 대체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자란 아이들끼리의 만남을 보며 매일 그렇게 제 아이트집만 잡았어요. 곧 죽어도 자기네 애들은 잘났다고 하고 우리 딸에 대해선 뭐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지 맨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대더군요. 어머 동서, 혜은이 뭐 박사 시킬 거야? 맨날 그렇게 가방에다가 책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읽혀주려고? 대단하다. 우리 희은이, 엄마가 너 박사 시킨대 박사. 진짜 멋지다. 그치?
이건 솔직히 생전 모르는 남이 들어도 무조건 칭찬은 절대 아닌, 어딘가 비꼬는 소리가 한 70%는 들어간 소리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기들은 벌써 4살 배기 애들을 두고 학습지를 시키고 있네, 영어 유치원 시험 칠 준비하고 있네 하면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더라고요. 있잖아, 희은이는 그렇게 책만 읽힐 거야? 책만 읽히다가 바보 된다 자기? 자기가 책 들이파서 좋은 학교 가긴 했지만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골고루 다 읽혀야 하고, 특히 국영수는 선행으로 일찍 들어가서 빨리 잡아줘야 해. 물론 자기도 대단하지.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그런 흐름 아니니까 교육 설명회도 좀 다니고 선생님들이랑 상담 좀 해봐.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우리 딸과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는데 정말 미친 듯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가자면 둘째 형님네는 2살 터울 형제를 낳았는데 그중 막내 남자애가 저희 애랑 동갑, 그리고 셋째 형님은 연년생 남매를 낳았는데 그중 막내 여자애가 저희 애랑 동갑이에요. 첫째 형님은 우리 애와 3살 차이의 외동딸 하나만 있고요. 아무튼 크게 봤을 때 둘째, 셋째, 넷째 손주, 손녀들이 죄다 같은 해에 태어났고 얘네들이 다 같이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몰리기도 쉽지 않은데 잘하면 잘할수록 초등학교니 뭐니 교육을 어찌하니 하면서 자꾸 비교들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니 명절에 마주치는 것도 스트레스고 가끔 전화해서는 자기 애들 선행학습 시켜서 그런지 학교에서 100점 맞아온다는 자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평범한 딸내미의 점수를 말하면 꼭 말끝마다 서울대 나온 엄마가 있는데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동서 괜찮다며 힘내라고 말이에요. 사실 제가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나름의 교육관이 있었어요. 원래 이건 모든 엄마들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키워가겠다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 성향도 봐가면서 해야지. 공부 기질이 없는 자식을 무조건 학원으로 몰아가면서 학대하듯 공부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가 도와줘야 하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 분명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휴직 후 다시 나가려다가도 결국 애한테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에 5년을 쉬었어요. 남들 다 보낸다는 어린이집도 애 스트레스 받고 밤마다 우는 걸 보고 저는 큰맘 먹고 접어버렸어요. 보니까 형님들은 진작부터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며 3살 때부터 보내고 4살 때에는 이미 교육 설명회를 다니며 영어 유치원 준비를 하고 학습지 돌려가며 학원을 계획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바쁘더군요. 그때 저는 동기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얘기들을 듣고 가슴 아프긴 했지만 우리 애가 손톱 물어뜯고 엄마 찾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그냥 관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세상에 낳아놨고 내 스펙 살리는 걸 애가 가만히 지켜봐 준다면 괜찮지만 우리 애가 그런 기질이 아니라면 내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해도 어쨌든 애와의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러니 남들이 다 만류하고 시댁 친정에서도 다 뭐라 하는데 전 직장을 그때 그만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절 갖고 조롱하면서 보라며 저렇게 학벌이 좋아봤자 여자가 결혼하고 들어앉으면 끝이다. 저래봤자 마트 캐셔나 하겠지 뭘 하겠냐며 지들도 같은 여자면서 절 놀리는 거예요. 한동안 정신 건강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시댁 드나드는 걸 끊고 남편이 뭐라고 난리를 치던 간에 저는 무시하고 애와의 관계만 집중했어요. 일단 남편이 외벌이가 되었으니 절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싼 책들로만 주워다가 읽히고
제가 어릴 때 재밌게 읽었던 세계 명작이라든지 위인전이나 논리력 키우는 데 도움되는 책들을 찾아서 무조건 전집으로 들였답니다. 요즘 보면 책값에 100만 원은 우습게 쓰던데 제가 키울 때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저는 헌책방이나 인터넷을 뒤져 정말 다 떨어져가고 스티커로 겨우 붙여놓은 것 같은 책들을 몇만 원에 사정하고 받아와서 읽혔어요. 선행학습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책만 무식하게 많이 읽히긴 했어요. 문제집 몇 번 사다가 풀려봤는데 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 더 질려하고 싫어하기에 잠깐 쉬었고요. 저도 저만의 교육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지식하게 한쪽으로만 기울진 않았고 나름 육아 관련해 좋은 선배님들의 방향이 적혀있는 책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들을 같이 읽고 제 일상에 적용시켰어요. 애한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온갖 종류의 책들을 폭넓게 읽혀줄 수 있는지 선배님들 조언이 담긴 책도 읽고 강의도 몇 번 갔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딸은 6, 7살쯤에는 혼자 스스로 일기를 쓰고 책을 스스로 집어다가 매일 10권씩은 읽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수학, 동화나 과학, 언어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읽게 되면서 영어도 함께 잡아가게 되었답니다. 영어도 애가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길을 열어주며 CD도 맨날 듣게 해주고 수학, 과학을 어려워하는 애에게 쉬운 수준부터 책을 골라다가 슬쩍 놔주고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많이 넓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글을 쓰게 해보고 뭔가 해결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자니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따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영어 동화책을 초등 수준으로 훌훌 읽게 되었고 초등학교 가서는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레벨도 아무렇지 않게 읽고 그림 없는 책들도 쉽게 이해하면서 빨리 다른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와중에 남편은 애 교육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무렵쯤 제가 형님들과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 인간들이 글쎄 아주버님을 통해서 제 남편에게 훈수를 또 둔 거 있죠. 재수 씨가 너무 애를 방관하고 키우는 거 아니냐며 2000년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80년대식으로 키우는 것 같다고. 엄연히 우리 집 애이고 조카인데 걔 나중에 수능 망치고 잘못되면 어쩌냐고들 하셨나 봐요. 저희 남편 보고 너도 너무 서울대 출신이라는 와이프만 믿고 있지 말고 좀 나서서 뭐든 시키라고. 본인들 와이프들은 교육 엄청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어쩜 이놈의 옆에 애들은 어쩜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건지. 아니 지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왜 엄한 사람까지 훈계지를까요? 그쯤 되니 지들도 이제 슬슬 애들 중학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입시 바라보면서 애지간히 불안한가? 남을 이렇게 깎아서 무시라도 해줘야 지들 입장이 좀 서나 싶어서 짠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부라는 건 진짜 오래오래 해야 하는 건데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애 진을 다 빼놓고 학원을 6군데씩 돌려가면서 엄마가 숟가락 떠먹여줘가며 공부시키면 그게 오래 유지가 되겠나요? 타고난 천재들이면 모르겠는데 제 눈에 우리 딸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이 집 애들은 그렇게 막 영특한 수준은 아니에요. 초등 공부까지는 엄마 힘이라지만 중고등과 입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간 그렇게 돈을 발라가면서 애들 100점 시험지로 벽을 도배하던 인간들이 이제 슬슬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남편을 쪼아서 자세히 물어보니 우리 딸 희은이와 또래인 둘째, 셋째 형님네 애들, 그러니까 남자아이인 현서, 여자아이인 다영이는 점점 반에서 등수가 밀려가고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현서며 다영이며 각 반에서 1등이었는데요. 얘네들이 각자 중학교에 가더니 5등, 9등 이런 식으로 쭉쭉 밀려난 거예요.
그때 충격을 어마하게 받았는지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그렇게 매일 몰려다녀 놓고 이후로 각자 조급했는지 학원을 더 찾고 과외를 붙이느라 아주 경쟁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저희 애는 초등학교 때 성적은 그냥 그렇게 튀지 않고 상위권이었는데 중학교 가서 차차 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쭉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애가 3학년쯤 돼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때는 저도 충격받아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고 애한테 티는 못 냈지만 한 달가량 생각이 무척 많아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생활도 너무 좋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좀 더 일찍 공략해보고 싶다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속아줘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딸아이는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특별히 해줘야 할 건 없다며 자기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보니까 같은 반의 어떤 친구는 일찍이 공부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룬 다음 제빵 제과일을 하기 위해 일본으로 일찍 유학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그렇게 뚜렷한 진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학 입시 준비를 좀 더 빠르고 타이트하게 하면서 자기 상황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애가 아예 이쪽과 벗어난 다른 진로라고 해도 전 어쨌건 밀어줘야 하는 판국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공부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니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남편과 충돌도 엄청났고 남편마저 시댁 식구들 말을 얹어가며 네가 아주 오만이 하늘을 찌르네 하며 서울대 나왔으면 이렇게 자식을 망쳐도 되냐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딸내미는 또 지 아빠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엄마 탓이 아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니 존중해달라고 엄청나게 긴 내용으로 자기의 계획들을 쓰고 설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와 딸아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시댁에서는 이제 시어머니조차 네가 애를 대체 어떻게 키운 건지 모르겠다며 혀를 쯧쯧 차시고 가뜩이나 애들 공부가 안 풀려 심란하던 형님들은 아주 제대로 먹잇감을 잡은 거예요. 무슨 동서 위로해주러 왔다는 둥 하면서 이것들이 쪼르르 찾아와서는 저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겠다며 가짜는 소리를 하더군요. 동서, 솔직히 말이 그렇지 희연이는 아직 애잖아. 아직 중학생이한테 애 말을 다 듣고 해주면 어떡해? 자기도 참 대책이 없어 그러고 보면. 우리 현서는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데도 자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막 울더라고. 그런 와중에 희연이 자퇴 소식 듣고 아주 기겁하던데? 아휴, 솔직히 이건 애 말이니까 좀 그렇지만 희연이며 작은엄마며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 애가 봐도 이건 너무 앞길이 암담한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어디 전학시켜서 보내는 게 어때? 방법은 찾아보면 많을 거 아니야. 아, 암튼 자기 진짜 안 됐다. 어떡하니? 이때 저는 간만에 깨달았던 사실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한동안 적당히 자고 소화도 하고 했던 게 이 인간들이랑 직접 마주치지는 않아서 스트레스가 덜했다는 걸요. 간만에 얼굴 보고 이런 별 시덥잖은 소리들을 귀에 담고 앉아있으니 또 속이 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더라고요. 됐으니 가라고 과일은 잘 먹겠다고 하면서 그냥 쫓아내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 얘기는 사실 이대로 쭉 진행 중인 얘기가 아니고 이미 결과가 나버린 끝난 얘기랍니다. 이제부터 결과만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절망적이고 최악인 상황에 제가 그들 저주대로 되었다면 이렇게 동네방네 뭐하러 형님들 욕이나 하고 앉아있겠어요. 형님들 말 그냥 듣지 그랬냐며 다 저를 비난할 텐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만 가지 걱정만 듣고 자랐던 우리 딸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간장이 녹도록 걱정해주는 척을 하던 형님들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저희 딸은 중학교 자퇴 이후 금방 검정고시에 합격했고요. 입시 준비에 올인하면서 정말 지켜보는 제가 다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수능을 3번 치렀는데 솔직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했어도 되지 않았겠나 싶지만 우리 딸에겐 이 방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첫 해 치른 수능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왔고 두 번째 해에 치른 수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와서 한 군데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었는데 그쯤 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저도 괜찮게 보고 있던 학교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딸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자기 딱 한 번만 더 준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번까지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시기 동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그때 제가 복직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줄줄이 일이 터지고 있던 상황이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일단 우리 기준에선 삼수지만 사회적 나이로 볼 때는 엄연히 제 나이에 수능을 보는 거니까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할 정도로 이 해에는 제가 딸을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직장에서 터지는 일들 수습하느라 바빴고 남편도 이때 지병이 갑자기 발견되어 병간호도 하다 보니 딸이 혼자서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을 가던 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와중에 둘째, 셋째 형님네 현서와 다영이도 이제 자기들이 고3이 되어 그런지 정말 피눈물 삼켜가며 공부하는 것 같았는데 간간히 시어머니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얘네들도 공부 호흡이 너무 길어져서 많이 지쳤는지 의욕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아서 꽤 고생을 한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수능을 나란히, 그것도 제 아이는 3번째로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딸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다른 조카들은 각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때 합격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 목표라기보단 딸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서 많이 함께 해주고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고3을 둔 엄마의 마음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잖아요. 저는 그걸 어영부영 3년을 한 셈이었고요. 이때 이 소식을 남편을 통해 시댁에 알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좋아하며 환호성을 지르시더군요. 동네 현수막이라도 걸어야겠다.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냐 하면서 그제서야 저보고 네가 참 애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야 그닥 기준이 없으시고 며느리들이 말하는 흐름이나 결과에 많이 치우치시는 분이기는 해요. 우르르 며느리 셋이 달려들어 막내 며느리 욕을 하고 있고 왕따를 시켜대니 별 생각 없이 거기에 휘말리셨을 거고 이후에 보니 결국 막내 며느리네 결과가 좋고 자기야 똑같은 우리 핏줄이고 우리 손녀이니 여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으신 거예요. 하지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 그리고 이미 딸을 전문대에 일찌감치 보냈던 첫째 형님은 달랐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엄연히 저와 남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안달복달 쪼아가며 밟아가며 골리는 재미에 살았는데 자기들 자식들은 원서 쓸 엄두도 낼 수 없는 학교에 턱하니 붙어버렸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학벌에 집착하는 주제에 저보고 학벌은 쓸모없다며 니까짓 거 서울대 나와봤자 쓸모없다고 조롱하던 그들. 그래놓고 어떻게든 자기 딸 아들들은 기어코 명문대 보내려고 혈안이 되었으면서 말이에요.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면 어머니가 손자 손녀 셋이나 대학 가니 용돈을 주겠다며 불렀던 날도 시댁에 안 오던데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심지어 아주버님들마저도 각각 일이 있다며 안 오셨어요.
그나마 첫째 형님은 자기가 맏며느리이니 어쩔 수 없이 왔던 것 같은데 자기도 거기 붙어먹으며 절 무시하고 자기 딸이 여기서 제일 일찍 수능 친 케이스라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던 분이라 저보기 찝찝했나 봐요. 그렇게 꼭대기에 앉아서 무시를 하더니 우리 딸이 명문대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의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심지어 그날 자기 딸은 데려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언니 보고 싶다고 바쁘냐고 묻는데도 대답을 엄청 성의 없이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부르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매일 혼수만 더 가며 저를 들볶던 형님들 1, 2, 3는 제 눈과 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듣기론 우리 딸 입학 소식에 분노해서 자기 애들 재수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아주버님들이 더 이상 이 짓거리하며 교육비로 몇백 몇천 쓰는 건 그만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지금 저희 애는 대학 잘 다니고 있고 다른 조카들 근황은 그때 이후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궁극적인 목적이 형님들과 원수지고 이겨먹겠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털고 좀 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모든 걸 딸에게 우선으로 선택권을 주었고 밀어주었고 잘하는 걸 알아주고 무한 격려와 지지를 해주었던 것이 여러모로 딸의 현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연히 딸의 노력이 90%였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기특하고 고맙기만 할 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저는 저대로 제 길을 가며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이 저 자신에겐 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지금 하던 대로 저는 쭉 딸을 응원할 생각이에요. 모두들 계획하시는 일들 다 자기 방향에 맞게 행복하게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빨 좋은 다른 분들에 비하자면 저는 맞춤법도 자신 없는 하수라서요. 보는 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머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 신상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직업은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 자영업자이고요.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운영하는 카페라 2개라고 하면 돈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내는 그렇지도 않아요. 순수익 대비 각종 노동이 많이 들어가서요. 카페는 제가 사연을 적어보게 된 계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건데 처음 만나게 된 것이 제 카페여서였거든요. 저는 원래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갔다가 도저히 못해 먹겠어서 뛰쳐나온 케이스입니다. 이 한 몸 바쳐서 일을 해도 결국 남의 배만 불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병 걸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감내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문대 나와서 휴대폰 대리점 일을 오래 하다가 식당을 차렸거든요. 자기 형이랑 둘이서 고깃집을 차렸는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차 뽑고 해외여행 가서 명품관 놀러간 사진을 볼 때마다 속이 좀 쓰렸습니다. 저나 걔나 둘 다 옛날에 찌질했던 건 비슷했는데 그래도 제가 집도 조금 더 잘 살고 공부도 조금 더 나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역전되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분개하게 만들었던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 친구가 성공하고 나서 생긴 여자친구였어요. 저나 걔나 또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외모가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통 이상은 생긴 줄 알았는데 외모 지적이나 충고를 받게 되면서 자기 객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키 큰 훈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키만 큰 흔한 남자였던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사귄 여자친구가 양다리로 바람 피우고
저보다 더 잘생긴 남자한테 갈아타는 걸 보면서 제 자존감은 더 떨어졌고요.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있었건만 그 친구는 제 생각엔 저보다 외관으로 나은 게 하나도 없으면서 성공했단 이유로 누가 봐도 예쁜 여자친구를 만든 것이었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진짜 미치게 부럽더라고요. 그때 막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게 된 후로 마음을 굳히고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일개 직장인 말고 멋들어진 사장님이 되어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제가 뭐 딱히 기술도 없고 식당 운영할 배짱은 안 되니까 폼나는 카페를 차렸어요. 집에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준 덕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마당발 인맥에다가 시장 경제 흐름 이런 걸 굉장히 잘 아셔서 매장 위치를 잘 봐주셨고요. 마케팅 초짜는 무조건 위치 선정이 최고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비싸도 목이 좋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가게의 사장이 되어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직접 해보니까 상상했던 거랑은 달랐어요. 카페의 여유로운 풍경은 손님의 입장에서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다 보니까 괜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서비스 정신 이런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제 앞에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 특별한 일도 없이 개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제가 남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사연을 가지게 된 건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일단 키부터 컸고 작은 얼굴에 몸매까지 예술이었어요. 저는 무슨 제가 알지 못하는 연예인이나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웃을 때 인매가 확 올라가면서 무표정일 때랑은 인상이 완전히 뒤바뀌더라고요. 그걸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메리카노를 만든다는 걸 저도 모르게 멍한 정신으로 카페라떼를 제조해버렸습니다. 음료 다 만들고 제공하려는 순간 아차 싶어서 알게 됐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음료를 다시 만드는데 제가 허둥대니까 지척으로 와서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 하나도 안 바빠서요. 지난주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여기 카페 예뻐서 봐뒀다가 오늘 온 거예요. 인테리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제가 이곳 사장이라고 대답할 수 있음에 뿌듯했습니다. 한간 평일 오후라 알바애들도 안 나오는 시간대 저 혼자 응대한 것이 혹시 운명은 아닐까 했어요. 혼자 김칫국을 원샷 때리면서 저는 사심을 가득 담아 음료 쿠폰에 도장을 3개나 찍어줬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핑계로요. 제발 또 와줬으면 속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에 또 오더라고요. 이 인연으로 만난 이 예쁜 여자가 제가 사연을 적어보고 싶게 만든 여자친구입니다. 카페 사장과 단골 손님으로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건 기회다 싶어 곧바로 대시해보려고 했으나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얼굴이 저런 예쁜 여자한테 들이대도 되는 걸까? 어린 여자한테 추파 던지는 아저씨로 비치진 않을까? 매일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저는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하루도 안 거르고 매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알바가 아무리 유능해도 사장 하나만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일단 임하는 자세부터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였나 봐요. 나도 쉬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카페 마감은 무조건 알바한테 전가했었는데 매장에 오래 나와 있고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점점 단골이 되어 갔어요. 저는 제 가게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가 바로바로 가능했고 이게 신뢰감을 형성시키게 됐던 거예요.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께서는 혹시 다른 매장도 하나 내보는 건 어떻냐고 고려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장사를 시작했던 그 가게는 규모 면에서 큰 수익을 발생시키기엔 한계가 있는 곳이라고 보셨거든요. 장사 스타트를 끊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엔 좋지만 크게 돈을 만지기엔 어려운 곳이니까
다른 곳을 하나 더 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니까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해보라고도 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카페를 하나 더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여자친구가 가게에 방문했을 때 마침 한가한 타이밍이라 잠깐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가고 말았어요. 혹시 유진 씨는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해 볼 생각은 없어요? 제가 다른 곳에 매장을 하나 더 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알바 자리 관심 있으신가 해서요. 아직 다른 매장의 오픈에 관해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였는데 그런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돌아보자면 그 순간에 저는 과시욕, 허세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이라고 여자친구에게 어필을 해보고 싶었나 봐요. 직진으로 들이댈 자신이 없으니 다른 걸로 재홍보를 한 셈이었던 겁니다. 네? 카페를 하나 더 차리시는 거예요? 와, 돈 진짜 많으신가 보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집에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집이 잘 사시는 거네요. 집도 부자고 사업도 잘하시고. 사장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제가 아는 남자들 중에 사장님이 제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완전 능력남이야. 이렇게 잘난 사장님이랑 만날 여자가 누굴진 몰라도 진짜 부럽네요. 알바를 하겠다 만다 그런 주제는 온데간데 없었고 여자친구가 입술을 삐죽 내밀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그럼 유진 씨가 나랑 사귀면 되지 않냐고 말을 다다다다 쏘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막 소리내어 웃으면서 그래도 되냐고 자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자친구한테 카톡 날리는데 진짜 과장하는 거 아니고 손이 다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랑 사귄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안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남자가 느끼는 성취욕 중에서 여자 관련된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여자친구 신상 소개를 따로 해볼게요. 여자친구는 서울 4년제 여대를 나왔고 문과 전공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 어느 지역의 미인대회 나갔다가 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미인대회 출신이죠. 여자친구의 본가는 지방이라 혼자 서울 바로 근교의 경기도에서 자취를 합니다. 원래는 강남 노년에서 자취를 하다가 월세 감당이 안 되어서 이사를 온 게 제가 차린 카페 동네였어요.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작게 공장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방문 요양보호사십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사셨어 라고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식당 일, 공장 일을 번갈아 하셨고 몇 년 전에 방문 요양 일을 시작하신 거였더라고요. 결혼 얘기 오가면서 알게 되었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여자친구한테 어머님 일 하시는 걸 왜 거짓말했냐고 물어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집에 관심 없어서 신경 안 썼고 성인 되고 자취하면서부터는 아예 따로 사니까 그냥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대학 졸업 전입니다. 남자 나이 26에 아직 대학 중인 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저도 27에 취업했을 때 주변에서 빨리 졸업하고 취업도 빨리 했다는 소리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아직 미필이라는 겁니다. 전 당연히 다녀온 줄 알았어요. 이것도 결혼 얘기 한창 시작했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동생한테 무슨 문제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네요. 하지만 나중에 가만 생각해보니 휴학 같은 걸 전부 고려해봐도 나이랑 안 맞는 겁니다. 설마 하니 그런 지잡대를 삼수해서 들어갔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해본 저의 생각이 짧았었나 봐요. 지잡대라는 표현 거북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떠올리면 속이 갑갑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여자친구의 외모보다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잘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화장이나 관리가 더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허우대 멀쩡한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제가 2번 만났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그 남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군 생활 어떠셨어요? 다녀오신 후기가 어떻게 되세요? 눈치를 보듯 약간 속삭이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전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대충 대답해주고 말았지만 속으로 좀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건데 여자친구가 어느 날 짜증스럽게 남동생 욕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걔 때문에 엄마가 마음고생하는 전화를 내가 왜 받아야 하냐고. 알아서 해결하든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상식적으로 남들 다 가는 군대를 도대체 왜 못 가? 무서워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입대한다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아파서 안 된대. 오빠가 좀 걔한테 군대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쳐가라고 설득해주면 안 될까? 군대가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절대 못 간다고 남동생이 수년째 뻗팅기고 있었단 거예요. 와, 저는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주변에 이런 놈이 있다는 건 처음 접했습니다. 솔직히 군대 가보면 세상 별 또라이들의 집합소입니다. 저런 인간 말종이 사회에 나가서 멀쩡히 생활이 가능할까 싶은 놈들 천지고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도대체 어떻게 현역으로 왔는지 미스터리인 놈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무섭다는 이유로 군대를 수년이나 미루면서 입대를 피하는 놈보다는 덜 별종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여간 여자친구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바로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까지는 연애하는 동안 좋았다는 겁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여자친구 가족의 진실이 밝혀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여자친구가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숨기고 있던 본색을 결혼 얘기가 진행되면서부터 드러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취업 준비생일 때 처음 만나고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저의 첫 매장이 자리를 잡고 2번째 매장 오픈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매장이 초반에 죽을 써서 살리느라 개고생했고 매장 2곳을 전부 차질 없이 관리하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고 배달 주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안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갈 때까지도 여자친구는 변함없이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너무 거창한 표현이었으려나요? 담백하게 표현하자면 백수였습니다. 그것도 대학 졸업 이후로 아무것도 해보거나 이룬 것 없이 말로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천연 백수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하거나 지적한 적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외모도 능력이라고 했고 자기는 그런 면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췄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여자친구의 미모에 반했던 것이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네요. 여자친구는 생일을 비롯한 기념일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지정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이유가 남자들은 센스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골라서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실용적인 게 좋다고 꼭 필요한 것만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꼭 명품이어야 했죠. 초반에는 향수, 립스틱, 여자들 얼굴에 파우더 바르는 거, 그런 화장품 종류였는데 점차 신발이 되고 가방이 되면서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연애하면서는 내내 좋았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여자친구가 입버릇처럼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오빠, 8살 차이면 오빠가 이득인 거 알지? 내가 20대 창창하고 싱싱한 나이에 오빠 만나주잖아. 그런 만큼 오빠가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무나 알아봐주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람 볼 줄 아는 진솔한 눈을 가져와서 오빠의 진가를 알아본 거다? 나는 상대의 외모보다도 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오빠, 나만 한 사람 없는 거 알지? 우리 오빠 진짜 복 많은 사람이다.
저는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이런 나를 알아봐준 은인이구나 싶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예쁜 외모에 아직 어린 나이에 고작 이런 나를 만나주다니. 제 여자친구만큼 세상에 착하고 좋은 여자는 없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몸의 골격은 좋지만 얼굴은 별로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니까 여자가 얼굴뿐만 아니라 키가 커야 자식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빠, 재벌들 사진 한번 봐봐. 와이프들 전부 키가 큰 거 알아? 재벌 남자들 거의 다 자기 키 비슷할 만큼 장신인 여자랑만 결혼하잖아. 그거 2세 유전자 때문이다? 여자가 키가 커야만 자식이 난쟁이가 안 된대. 내가 얼굴도 자연인데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난 무조건 좋은 유전자만 물려주는 조건인 거지. 제 여자친구 키가 170cm거든요. 아침에 재면 172cm도 나옵니다. 저랑 둘이 길에 다니면 키 큰 커플이니까 사람들이 눈길 한 번씩 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여자친구는 옷을 정말 스타일나게 입기 때문에 완전히 모델 같아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2세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좋은 유전자 얘기를 하니까 저도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의도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시기상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물어왔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었어요. 카페 두 곳 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겠다. 제 나이도 있으니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여자친구의 당황스러운 가족사를 알게 돼서 좀 난감하긴 했죠. 그럼에도 여차저차 결혼 얘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차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빠 차 바꿀 때 됐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물려받은 거랬잖아. 계속 그거 타긴 오래돼서 너무 구린 것 같아. 이참에 오빠가 차 사면 되지. 왜 네가 차를 갖고 싶다는 대화에서 내 차 바꾸는 얘기가 나와. 새 차 뽑으면 그거 나랑 같이 타자고. 오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세컨차로 두고. 그럼 경제적이지. 어때? 논리가 황당했는데 그 이전에 여자친구는 아직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운전이 무서워서 면허를 딸 생각조차 안 했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새로 차를 뽑으면 면허를 따겠다는 거예요. 신차를 보면 운전 공포증이 사라지는 규칙이 있나 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일전에 타셨던 SUV 차량을 물려받아 타고 있었는데요. 15년식 16년형인데 이 차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사정상 승용차를 구입하시게 되어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굳이 차를 몰고 다니고 싶은 이유가 있냐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차 끌고 다니면서 폼나게 브런치 모임을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예쁘게 생겼다 보니까 저 같은 흔한 외모의 남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잘난이들만의 세계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단 알겠으니까 순번을 미뤄두자고 제가 설득해서 차 뽑는 건 잠시 보류를 해둘 수 있었네요. 제가 여자친구랑 결혼 생각 있다고 집에 알려드렸는데 아버지 반응이 썩 좋진 않으셨어요. 여자친구가 몇 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게 아버지께서 보시기엔 별로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자친구가 외모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화기애애했고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대화의 흐름이 약간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백수인 여자친구가 하루 종일 뭘 하면서 지내는 것인지
취업 준비는 그간 어떤 걸 해왔는지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면서부터였죠. 여자친구를 향해서 살짝 타이르는 말투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즘 세상에 예쁜 여자 많고 외모만 믿고 살아간다는 생각은 위험하니까 어떤 것이라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아야 긴 인생을 활력 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공이 안 맞았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자친구 표정이 알쏭달쏭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갈 때가 되었을 때 현관 앞에서 나가려다가 말고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저 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애기 낳으면 육아에 전념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하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여자들 많은데 제 수준이면 굉장히 고분고분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 낳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잘할 자신 있고요. 제가 오빠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데 괜히 후려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배웅 인사하려고 서 계시다가 봉변당했고요. 제가 여자친구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연애 시작하고 처음으로 화 비슷한 걸 냈습니다. 제 부모님께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기색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쐐기를 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폭발하시고 만 건데요. 여자친구네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신혼집은 당연히 제 쪽에서 구매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즉답을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것도 못해주냐면서요. 결혼하면 동거인도 아니고 배우자인데 집을 왜 공동명의로 해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원 하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하시며 그간 참아오셨던 분노를 표출하시고 말았습니다. 데이트할 때 땡전 한 푼 안 내. 카페 음료 매일 공짜로 마셔. 이런 것들은 너네 좋은 대로 하라고 다 둘 수 있다. 그런데 신혼집을 공동명의?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먼저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어야지. 얼굴 이쁘다고 다 봐주란 게야? 그것도 값으로 쳐달라 이 말이야? 내 아들보다 한참 어린 거? 그거 뭐? 네가 영원히 20대고 늙지 않을 줄로 알아? 이뤄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심보로 잘난 내 아들을 넘봐? 그만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지. 그래, 그게 뭐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본데 어디 한번 말해봐라. 아버지의 일갈에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입을 다문 여자친구의 모습은 제가 본 2년 중에서 처음이었네요. 여자친구와 둘이서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오빠, 나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나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눈물이 맺힌 눈으로 여자친구가 저를 쏘아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니 평소 같았으면 그 표정에 제가 안절부절했을 텐데 착잡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재고는 저야말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노골적으로 말씀을 뱉으셨지만 틀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참 찌질한 게 그 와중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며 지냈었고 나이가 찼으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부모님께 불효인 결혼인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가 늘 주장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못난 조건의 남자가 맞을까 의구심도 생겼고요.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니 머리가 맑아졌고 감정도 서서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게 갑자기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여자친구는 더 이상 저의 여자친구가 아니게 됐네요. 이별 통보 받고 저한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어디에라도 가감없이 이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는데 바람을 이뤘습니다.